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오늘 팟캐스트는 대본이 없어서 제가 좀 횡설수설할 수 있어요. 일기장을 뒤적거리면서 아마 천천히 말을 다듬으면서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2주간 정말 바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은 많아도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쓰리잡을 뛰면서 살았어요. 아마 제 팟캐스트를 계속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투잡 아니야? 원래 서빙 알바 하나랑 공연장에서 알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실 텐데 지난 2주 사이에 제가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다고 취직을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저의 경력과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새로 구하게 돼서 영국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이 얘기는 차차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영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2025년 4월 17일에 영국으로 워홀을 왔는데 그저께가 4월 17일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음식점에 서빙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숫자 1이라고 써있는 초도 하나 사고 컵케이크도 하나 사서 촛불을 불었어요. 그리고 알바하는 곳 옆에 있는 예쁜 소품샵에서 카드를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왼쪽 면에는 1년 전에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1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두고 편지를 쓰려고 해요. 썼다가 아니라 쓰려고 샀는데 아직 귀찮아서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영국에서 보낸 1년을 좀 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네 싶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에디터 모드로 2주간 살아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사진작가 모드로 파리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사진집으로 좀 편집을 해보면서 에디터처럼 살아보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역시나 인생에는 변수가 많더라고요. 파리 여행 다녀오고 나서 거의 바로 제가 이메일을 어느 때와 같이 보는데 역시나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은 감감무소식이고 몇 개는 떨어졌다는 메일이 또 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링크드인이나 제가 잡 서치하는 사이트들에서 광고 메일 같은 게 와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메일이 눈에 하나 띄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일을 제안하는 메일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통역을 했던 어떤 회사예요. 이름을 말해도 되려나? 그때 제 팟캐스트 9화였나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영국의 어떤 유명한 건축사무소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영어, 한국어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이랑 앞으로 프로젝트가 많아서 사람이 좀 필요한데 이 일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는 그때는 제가 그냥 바로 붙은 건 줄 알고 좋아요 이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줌 미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딱 미팅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저로 결정이 된 게 아니었고 다른 후보들도 많았던 거예요. 물론 그 미팅에는 저만 들어왔지만 그 이후 시간에도 딴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볼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날 면접을 보게 됐어요. 약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즉석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통역해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막 절면서 말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떤
또 하루만 하는 행사에서 통역을 해달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하우스 통역사로 그 회사에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하는 프로젝트들의 미팅에 다 들어가서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풀타임은 아니고 주로 한국과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영국 시간으로는 아침 막 8시 반 이런 아침에 그 회사에 가서 한국과 미팅할 때 제가 통역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간 어떻게 살았냐면 우선 그게 뭐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니니까 다른 알바도 굳이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거기 통역을 하고 와서 서빙 알바를 가고 또 다음 날은 통역을 하고 나서 그 근처에 마침 또 제가 일하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공연장 알바를 하고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또 집에 들어오고 통역 준비하고 다음날 미팅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중에 제일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을 얻게 된 게 되게 옛날에 뿌려둔 씨앗 덕분이더라고요. 작년 7월에 제가 지인의 소개로 이 통역 일을 하게 됐어요. 딱 하루 하는 거였는데 그때 3시간 통역을 위해서 제가 한 37시간을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정식으로 어떤 통역을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제가 통역해야 되는 이 영국의 디자이너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잘해야겠다. 그리고 이 일을 소개해준 제 지인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 디자이너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토머스 헤더윅이라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그 비전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걸 지인이 소개해준 일이니까 욕먹지 않기 위해 잘해야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되게 소중한 순간이 되겠구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코어 메모리가 되겠구나. 이런 직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라면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을 텐데 이때는 제가 생각해도 무슨 수험생처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막 초시계를 켜고 사실 3시간짜리 통역이라서 3시간만큼의 시급을 받는 거라 37시간을 준비하면은 사실상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는 장사인데 저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하긴 했거든요. 이거 최저시급도 안 나와. 내가 준비한 시간이 하도 길어서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마음속 깊이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돈 1, 2파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를 꼭 잘 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한 48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책이었는데 그거를 사서 한 3일 만에 다 읽고 원래 그렇게 빨리 읽지 못하거든요, 책을. 근데 다 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읽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온 라디오도 다 듣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날 갔어요. 그리고 그날 그냥 통역만 한 게 아니라 명함을 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막 망상을 펼쳤는데 혹시 모르지 이날 통역을 했는데 내가 좋은 인상을 남겨서 혹시 여기랑 나중에 같이 일하게 될지 누가 알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미리 명함을 인쇄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아무 직업도 없었고 심지어 알바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백수 그 자체였는데 저 스스로를 그냥 통번역사라고 칭했어요. 제가 명함에
앞면에는 영어로 뒷면에는 한국어로 해가지고 프리랜서 통번역사 이렇게 쓰고 제가 어떤 분야들을 주로 통역하는지 그냥 써놨어요. 사실 뭐 경험도 거의 없지만 도시 건축, 뭐 디자인, 문화예술 막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써놓고 런던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그걸 또 인쇄를 맡기려니까 최소 단위가 100장이었나 200장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얼마나 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다 인쇄를 하고 그날 한 장을 뿌렸어요. 거기 가서 토머스 헤더윅이랑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고 책에 사인을 받고 그 명함을 내밀었어요. 나중에 혹시 한국이랑 또 무슨 프로젝트를 하거나 통번역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고 건넸는데 그 이후에 사실 한 9개월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것도 제가 일기에 써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명함을 뽑아서 건넸다는 거를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오랜만에 9개월이 지나서 제가 요즘 계속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탈락 메일만 받고 있다가 딱 메일함을 열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작년에 통역하고 건네주신 그 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린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뿌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사실 일하게 된 거는 정말 기뻤는데 그 순간은 기뻤는데 사실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프로 통역사도 아니고 통역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 사이에 몇 번 더 있긴 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건축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떨면서 막 배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통역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첫 업무 미팅을 이제 들어가서 통역을 했는데 사실 그걸 굉장히 멋지게 해내고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돈을 받고 해본 일 중에 가장 망쳤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NDA라고 해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막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자면 그 자리는 한 15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줌 미팅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영국 이 회사와 한국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역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제가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긴 거예요. 이 영국 회사 발표자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딱 전형적인 영국 발음은 그런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약간의 어떤 다른 액센트가 섞이거나 말이 빠르면 잘 못 알아들어요. 차라리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런 미국 발음을 듣는다면 오히려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약간 다른 유럽 다른 나라의 억양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건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관련 서적들을 영어로 읽었는데도 그거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건축 실무의 그런 영어 단어들이 나오고 그것도 약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줄여서. 그러니까 정말 외계어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몇 마디만 못 알아들으면 방금 그 부분만 다시 뭐 반복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부연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을 못 알아듣겠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발표자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제가 벙쪄서 죄송하지만 방금 그 얘기 좀 다시 해주실 수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냥 진짜 이 줌이 지금 멎어서 차라리 내가 기술적인 문제로 줌이 멎은 것처럼 신용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얼굴을 가만히 있고 입 벌린 채로 멈춰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저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업무 첫날 아침이라서 아직 좀 프로젝트를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행인지 아닌지 미팅에 참여한 다른 분 중에서 한국인인데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건축가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이 저 대신 막 통역을 하셨죠. 근데 그냥 막 감사한 일이다 이러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었던 게 클라이언트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인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약간 컴플레인 비슷한 그런 메일이 왔대요. 이제 저는 나중에 전해 들은 건데 저를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한 그 영국 회사에 다음번에는 좀 프로젝트 준비 잘 된 통역사를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너무 창피하고 막 쥐구멍에 숨고 싶었는데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에게 줌 미팅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을 못하고 멎어 있는 제 모습을 딱 화면으로 저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싫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냥 꺼버리고 싶었어요, 줌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끝나고 이거는 잘리겠구나. 난 잘려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가족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날까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사람 좋으신 착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전날 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 아마 너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파악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그 다음 주에 2번의 미팅을 또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그 악몽 같았던 미팅보다는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통역을 이번에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고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방금 그 말 좀 반복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처음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 미팅 끝나고 나서는 담당자분이 저한테 앞으로는 더 나아질 일만 남았어요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직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훌륭한 프로페셔널들이 일하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소통을 도울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적 같고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망상으로만 펼쳤을 뿐이지 사실 제가 영국 온 지 1년이 거의 다 돼서 이 일을 얻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알바만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것도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결국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 괜찮지 뭐라고 말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막막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 터널을 지나는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이게 터널이 언제 끝날지. 그거 끝나고 나서야 그래도 1년 잘 버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어디 과연 일이나 할 수 있을지 이러다가 워홀 포기하고 그냥 한국 돌아가는 거 아닌지 이런 한치 앞에 미래도 안 보이던 상황에서는 사실 되게 힘들기는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매일 품으면서 살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을 살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모두에게서 막 응원을 받으면서, 특히 가까운 저의 가족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우린 너를 믿는단다. 막 너가 뭘 하든지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몰랐겠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제 팟캐스트를 오래 들어주셨다면 저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들으셨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엄마에게서 이제 영상통화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심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요약하자면 너 그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아라. 그럴 거면 그냥 한국 들어와라. 돈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포기할 만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무릎이 안 좋거든요. 약간 관절염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오면 어떡하지? 관절염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만 무리하면 무릎에 물이 차서 잘 걷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보다도 이게 제일 절망적인 점이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냥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지난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그래도 살았지? 그리고 돌아봤을 때 막 그렇게 애쓰면서 도끼가 잔뜩 올라서 막 오기가 넘쳐서 그래도 난 해낼 거야. 난 어떻게든 막 비자 스폰서십을 따내서 영국에서 정착하고 말 거야. 이런 느낌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영국에 정착할 마음도 없었고, 왜냐면 살아보니까 날씨도 안 좋고 이 나라가 나랑 평생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아직 1년 살았으니까 겨우 1년 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에 여기에 계속 눌러 앉아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반드시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겠다는 어떤 오기도 없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대체 난 1년을 무슨 정신으로 버틴 거지? 이걸 되게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 그래도 재밌게 지낸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유쾌하게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 일기장들을 쭉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쓴 일기를 막 넘겨보면서 이 누빔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았길래 나름 즐겁게 산 걸까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퍼즐이 짜맞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를 등장인물처럼 바라보기. 제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저는 저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습관이 좀 있어요. 특히나 어떤 약간 힘들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에서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까먹었던 건데 역시 일기를 쓰니까 좋구나 싶더라고요. 뭐냐면 영국에 제가 처음 도착한 날 사실 휠체어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그때 무릎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막 부모님도 엄청 걱정하시고 인천공항에서 저 휠체어를 막 밀어주시고 그래 영국 잘 갔다 와 이러면서 되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이제 마중을 나오셨고 저는 그 상태로 공항 직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영국 공항에 내려서도 또 휠체어를 밀면서 친구가 막 도와줘가지고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샤워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반드시 서서 샤워를 할 수가 없고 뭔가 어딘가 걸터 앉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욕조에 딱 앉아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딱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늦었고 핸드폰은 화장실 밖에다 놨기 때문에 굳이 또 옷을 입고 나가서 주인한테 문자를 해서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을 트니까 샤워기에선 안 나오고 욕조에 있는 수도꼭지에서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막 몇 분 동안 시도를 해봐도. 그래서 일단 머리는 감아야 되니까 욕조 안에 일단 들어가서 앉아서 그 수도꼭지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데 제가 만약 보통의 정상적인 무릎을 가졌다면 무릎을 딱 구부려서 좀 더 그 수도꼭지 가까이로 제 몸을 가져갔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들이밀고 머리를 감을 수 있었을 텐데 무릎이 전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욕조에 딱 다리를 뻗고 앉아서 그 수도꼭지 쪽으로 발을 향하고 있는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니까 마치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머리를 그쪽으로 쭉 뻗어서 우겨 넣어야 됐던 거죠. 수도꼭지 밑에. 그 상태로 막 이렇게 힘들게 샤워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이 그냥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샤워를 하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선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마치 어떤 유인원이 샤워를 하듯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로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일기장에 제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본 모습으로 딱 그려놨어요. 그 샤워하는 모양새를. 그래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일기장에서. 그런 식으로 웃으니까 뭔가 그 상황이 비참하지가 않고 되게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냥 재밌는 어떤 꽁트처럼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툭 하면 저는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날들이 있었는데 작년이었나? 올해도 한창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바닥에 이제 엉덩이를 대고 엉덩이로 기어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엉덩이로 막 기어다니다가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설거지를 하려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 있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책상 의자를 끌고 와서 앉아가지고 팔을 설거지 그 개수대 쪽으로 뻗고 막 그릇을 닦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모양새가 웃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양말을 신으려면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니까 막 버둥거리고. 근데 그날따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고 싶은데 무릎이 안 구부러져서 주울 수가 없어서 버둥거리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되게 좀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그 상황에서 울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니면은 이 초라한 나의 이 상태를 보면서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이렇게 내뱉었어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나도. 그냥 이렇게 혼잣말을 막 내뱉으면서 그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꼴을 보고 제가 먼저 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웃기더라고요. 가지가지 한다 나도. 이렇게 막 말하면서 사니까 약간 시트콤의 한 장면 같달까? 그리고 이제 다리가 좀 나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계단을 똑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난간을 부여잡고 옆으로 개걸음 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침 제 앞에 또 어떤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랑 똑같은 포즈로 난간을 부여잡고 개걸음 치면서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뒤를 똑같은 포즈로 따라가면서 그냥 웃었어요. 속으로 막 진짜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되게 어떤 비참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 웃었어요. 너무 웃기고 우스꽝스럽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그냥 이 힘든 상황도 별로 안 힘든 걸로 만들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게 이 1년을 잘 버티게 해준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두 번째가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 삶을 압축하지 않는 거. 이거는 풀어서 말하자면, 그 유튜브 요약본 혹시 보시나요? 저도 가끔은 사실 본 적은 있어요. 어떤 드라마가 너무 사람들이 그 드라마 재밌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 요약본으로 재밌게 본 적도 사실 있긴 한데, 우리 삶을 좀 요약본처럼 압축하지는 말아야겠다. 내 삶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저의 이 영국 생활을 너무 납작하게 딱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취직도 못했잖아. 너 그래서 지금 네가 일하면서 모아온 돈 거기서 다 썼잖아. 그게 지금 맞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좀 억울해서 막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삶은 그렇게 막 반발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만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서 줄거리만 기억하면 너무 결과에만 휘둘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재밌게 유쾌하게 살아온 저의 지난 영국에서의 1년도 그냥 줄거리만 압축해보자면 사실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말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데, 뭐냐면 35살 먹고 아직 뭐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모아둔 돈도 다 까먹고, 예를 들면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월세에 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사실 확 기분이 1초 만에 나빠질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 삶을 바라보지를 않고, 아무리 엄마가 저한테 요약해서 제 삶을 납작하게 해버려도 거기에 지지 않고, 저 스스로는 적어도 저를 풀어서, 압축하지 않고 풀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상태로 제 삶을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 줄거리 사이사이의 디테일이 사실 삶의 묘미인 거잖아요. 아무리 재밌고 좋은 드라마도 그냥 줄거리만 압축해버리면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의 그 미묘한 텐션과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관계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데서 오는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사실 재밌는 건데, 제 삶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일기를 특히 쓸 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적고 느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대단한 깨달음, 교훈 이런 거를 적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들어온 그날따라 뭔가 재밌었던 디테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별거 아닌 예시인데, 제가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케아에서 산 알람 시계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이케아에서 이렇게 아날로그 스타일로 생긴 알람 시계를 파는데, 그게 그 메탈로 된 시계예요. 그래서 딱 영화에 나오는, 옛날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알람 시계처럼 타르르르 하면서 가운데 있는 망치가 막 움직이면서 양옆에 있는 그 곰돌이 귀같이 생긴 메탈로 된 곰돌이 귀 부분을 막 때려서 소리를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 알람 시계를 샀을 때 제가 쓴 일기를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요. 제가 그 일기장에 알람 시계의 모양을 딱 자세히 그려놓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생긴 이케아 알람 시계를 사서 어젯밤 전지를 넣고 세팅을 해놓고 잤는데, 아침에 거의 무슨 지진 재난 경보인 줄 알았다. 저 망치같이 생긴 게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양옆으로 움직이며 메탈 곰돌이 귀를 사정없이 때리며 꽹과리가 폭주하는 소리를 냈다. 이렇게 아침부터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떠올리며 미안해하게 되다니. 깼는데 여전히 졸려서 아이폰 시계로 10분 뒤로 다시 알람을 맞췄다. 곧이어 울리는 아이폰 알람은 이 시계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했다. 이 알람 시계에 비하면 거의 간지럼 태우는 수준, 아니 팅커벨이 뿌리는 가루 수준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한 10줄 정도로 일기를 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 거라서 사실 횡설수설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런 일화를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아, 이케아 시계 예뻐서 샀는데 괜히 샀어. 사실 그 이후로 이걸 알람을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사실 못하는 거죠. 그냥 시계로만 쓰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납작하게 압축해가지고 아, 이 알람 시계 괜히 샀다. 이렇게 결론 내고 끝내면은 그렇게 끝날 일인데 그냥 디테일을 써놓으니까 나중에 이 일기를 읽어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이런 일화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팟캐스트 아마 1화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초반에 여기 도착했을 때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창 절박한 상태였을 때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영국 아주머니의 집에 제가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입주를 했다가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정말 이상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막 사탄 막 이런 얘기하고 집에 무서운 인형 갖다 놓고 저 문도 못 닫게 하고 방에 있는 조명도 못 켜게 하고 그런 이상한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제가 만약에 그냥 압축을 해서 아 다음부터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지 라든지 뭐 집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거긴 아니어서 그냥 나왔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요약을 해버렸다면 되게 재미없게 지나갔을 일인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에 그 집에서 이제 지내기로 한지 하고 1일차 아침에 써놓은 일기인데 막 에나벨 같이 생긴 사람 인형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침대 옆 유모차에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막 되게 구체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그 약간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근데 그렇게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을 막 묘사해서 써놓으니까 이게 우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이제 그렇게 절망으로 느껴지진 않고 그냥 웃긴 거예요, 또. 내 인생에 이렇게 온갖 에피소드가 다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만 들고 도대체 이야기거리를 나는 언제까지 수집을 하게 될까 이러면서 막 웃게 되고 어떻게 말하자면 좀 희화화한달까요? 약간 과장해서 일기를 쓰는 측면도 있어요. 상황을 뭐 정말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좀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인형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재밌게 적으니까 그냥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일상도 뭔가 재미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삶을 압축하지 않고 풀어서 디테일을 살려서 써보는 게 저의 두 번째 팁이랄까 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소한 일상에 권위 부여하기. 이거는 뭐냐면 제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그냥 알바하면서 그 당시에는 뭔가 의욕도 안 생겨서 아무 의욕도 안 생기는 날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 지원서도 잘 안 써지고 특별히 진짜 가고 싶은 회사도 그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그냥 하루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먹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이어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렴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저렴한 와중에서도 맛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철칙이었고 그래서 런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거는 최대한 거의 줄이고 뭐 약속 있을 때만 먹고 혼자 먹을 때는 무조건 그냥 장을 봐서 다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요. 그때도 아무리 막 일상이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먹는 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먹었어요. 먹는 것에 최고 권위를 부여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블렛 저널을 제가 올해 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블렛 저널 투두 리스트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안 쓰고 그런 것들만 썼어요. 막 예를 들면은 사워도우 토스트 구워 먹기, 블루베리 씻어서 요거트에 넣어 먹기, 그다음에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동네 강가에 산책 가서 오리 구경하기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빨래 널기, 빨래 개기 이런 것도 그냥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 썼어요. 이거를 썼던 이유는 어차피 뭐 일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부르는 그런 일들은 어쨌든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하게 될 거잖아요. 막 마감일이 있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거는 굳이 안 쓰고 제가 이렇게 적어두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영원히 밀려버릴 만한 일만 적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 먹는 거 까먹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안 적어 놓으면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 사소한 일상을 지탱해주는 그런 것들만 일부러 블렛 저널에 막 적었어요.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우선순위 표시도 해가지고 다 체크 표시하면서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권위 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하나의 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어떤 놀이처럼 만드는 건데, 제가 최근에 한 거는 이제 폴이라는 빵집이 있잖아요. 런던에. 한국에도 있지만 그 폴 빵집에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가서 아침에 카푸치노에 뺑오 쇼콜라 먹기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 출근하는 사람처럼 딱 옷을 입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데 일부러 출근복으로 딱 입고, 저는 원래 아침 10시 넘어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냥 출근하듯이 일찍 나와서 폴 빵집이 문을 열 때 딱 들어가서 제가 계획한 대로 그걸 시키고 딱 앉아서 일하듯이 제 노트를 펼치고 막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스스로, 비록 아무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만 있어도 스스로는 그거를 어떤 대단한 일상의 의식이라고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와의 약속도 일부러 달력 앱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계로 제가 타임블록스라는 앱을 쓰는데 그거를 되게 몇 년 동안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달력인데 이제 라벨링을 해서 일정을 등록할 수 있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 주황색으로 라벨링을 하고, 뭐 일해야 돈 받고 일하는 거는 다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고, 운동 관련된 건 다 초록색이고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거든요. 근데 저와의 약속은 다 보라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예를 들면 방금 말한 그 폴빵집에 가서 아침에 직장인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 먹어보기 막 이런 것도 그냥 달력에 넣어놔요. 대단한 일정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여겨주면은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꼭 내가 지금 어떤 대단한 커리어를 쌓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물 밑에서,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오래 지내는 것도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문장이 마침 제 일기장에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내 매일매일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꾸려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러면서 물 위에서만 놀려고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외로 물 밑에서 편하게 지내려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숨을 참는 능력.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지면 그땐 아가미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비유를 하자면 제가 뭔가 제 경험과 경력과 능력치를 다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를 수면 위에서의 삶이라고 불러볼게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사실 근 1년 동안 계속 수면 아래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그 비유법에 따르자면. 왜냐면 한국에서는 대학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일도 하고 계속 어떤 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살고 있다가 여기 와서는 요리해 먹는 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낸 날들이 정말 몇 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면 아래에서 계속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나름 제가 잘 살고 있던 건 어쩌면은 그 아가미가 생겨서인 것 같아요. 그 수면 아래에서 지내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를 않았고, 일단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요리도 그냥 생존 요리하듯이 예를 들면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채 선생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가진 재료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셰프처럼 요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저 그런 방법으로 레시피 알려주지 말고 셰프처럼 먹을 수 있게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막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끼를 제가 집에서 대충 차려 먹더라도 그냥 막 바쁘게 입에다 우겨 넣으면서 먹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든 우아하고 고상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가끔은 스스로 막 웃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먹기만 해도 될까? 좀 더 우울했을 때는 이렇게도 자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먹을 자격이 있나 지금? 근데 그렇게 자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먹었어요. 저는 항상 늘 맛있게 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보잘것없고 잘 안 풀릴 때도 저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참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밖에서 아무리 누가 저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왜 어때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여도 난 이렇게 살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 계속 말했던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안에 그런 좀 반항심이 사실 있어요. 저는 마냥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착하게 막 스스로 막 예를 들면 다 감사해야죠. 제가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아마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제가 늘 웃고 막 긍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내면에 다크한 면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하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구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귀여운 구박이 아니라 이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상당한 그런 구박의 말들을 평생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단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사실 멘탈이 되게 강하다고 믿고 있고, 옛날에 뭐 회사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일할 때도 주변에서 저한테 겉으로는 되게 사실은 그 시나모롤 스스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되게 외유내강인 사람이구나. 너 굉장히 강하구나. 나는 사실 이 상황 버티기 힘들어서 너무 막 무너지고 이럴 것 같았는데 너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버티고 되게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동료나 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한테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도 다시 좀 더 강해진 걸 느꼈는데, 약간 그렇게 옛날부터 단련돼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구박받은 삶도 사실 나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나름의 어떤 동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런 힘을 만들어줬구나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팁을 얘기해보자면, 지금은 재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이게 사실 이번 일을 구하게 된 계기나 다름없는데요. 지금 당장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나중에 언젠가 연결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명함을 뿌렸을 때도 사실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냥 언젠가 혹시 나를 좋게 봐서 일을 주지 않을까? 막 이런 망상을 하긴 했지만, 뭐 저보다 통역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도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뿌렸어요. 일단 뿌리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씨앗이 돼서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옛날에 했던 경험들 중에서 그때 당시엔 이게 무슨 의미가 싶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경험들도 알게 모르게 다 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서빙 알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스시집에서. 근데 과거에 제가 한번 서빙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고3 때 수능 끝나고 바로 친구랑 동네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서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어떤 그 레스토랑 안에서 결혼식이었나? 결혼식 이후에 어떤 피로연이었나? 그런 게 열렸는데 그 결혼식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제가 잔을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을 하려고 잔을 무리해서 막 유리잔들을 들고 가다가 그거를 발을 헛디뎌가지고 쟁반을 놓쳐서 쫙 하면서 바닥에 흩뿌려지면서 그 컵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정말 악몽 같았고 매니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그 경험은 잊혀진 채 이제 몇십 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번에 서빙 알바를 할 때도 그때의 그 강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컵을 옮기거나 할 때 무조건 무리하지 않고 제가 옮길 수 있는 수준으로만 옮기거든요. 차라리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릎도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그게 만약 제가 그때 잔을 깬 경험을 안 했다면 아마 어쩌면 무리해서 옮기다가 또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 새 알바에서는 서빙하면서 잔을 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영국에 와서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초반에 킹스크로스에 있는 어떤 집에 외국인 플랫메이트 한 명이랑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귀여운 그 고양이 엘리라고 그 플랫메이트가 키우는 고양이 기억나시나요? 그 집인데 그때 사실 플랫메이트랑 너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사실 만약 이 모든 게 다 이상적으로 착착 풀렸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더 좋았겠죠. 제가 애초에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킹스턴의 스튜디오를 잘 찾아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혼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잘 안 맞는 플랫메이트 때문에 제가 얻게 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늘 매일매일 요리를 하고 내일 또 뭐 먹지라는 생각에 설렐 정도로 요리를 좋아하게 됐는데 영국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저는 계란 후라이도 잘 못 부치고 라면도 한강 라면으로 끓이는 그런 상태일 정도로 요리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제가 라면 같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이 또 요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굳이 집에서 요리를 안 했거든요. 자취할 때도 요리 잠깐 한 적은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근데 여기 와서 그 플랫메이트가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제가 뭔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좀 신선했거든요. 오렌지 주스도 그냥 그 플랫메이트는 사서 마시지를 않고 생 오렌지를 사서 잘라서 막 직접 즙을 짜서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어떤 가공된 무언가를 사는 게 아니라 소스도 직접 만들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되게 나를 대접해주는 기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오렌지를 사서 직접 착즙해서 먹기도 하고 뭐 사용해보지 않은 식재료를 멀리까지 가서 막 구해와서 해먹어보기도 하고 망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요리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안 맞는 플랫메이트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이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요리라는 게 남았다. 정말 소중한 게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언젠가는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에서 알바할 때도 사실 재밌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빙 알바기는 하지만 막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요. 식당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쓴 변기를 닦는 게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은 설거지도 도와야 되고 뭐 접시 말리는 것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돼요. 막 걸레질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 제가 일상을 꾸려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그 집을 그냥 엉망으로 하고 살기도 했는데 거기서 일한 이후에는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식당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그릇을 예쁘게 말려놓고 왔는데 내가 정작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우리 집도 업장처럼 관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피곤한데도 싹 다 설거지를 하고 가는 거죠. 마치 그렇게 안 하면은 매니저님이나 셰프님이 혼내기라도 할 것처럼 딱 그렇게 하니까 뭔가 제 삶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알바가. 그리고 공연장에서 알바하는 것도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20살 땐가? 거의 19살 땐가 공연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 공연장에서 1년 넘게 알바를 했는데 그때랑 똑같은 공연장 안내원 알바를 제가 지금 30대 중반에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영국 공연장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도 거의 다 영국인이에요. 물론 다들 출신은 다르죠. 대부분 유럽의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이 제일 많긴 하지만 유럽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국에서 오래 산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의 삶의 형태가 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저는 평생을 30몇 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보면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공연장에서 알바를 하는 한두 시간 그 안에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거기가 공연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연극 배우인 사람도 있고 뮤지컬 배우인 사람도 있고 다음에 오보에 연주자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공연장 안내원 일을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영국 정부에서 일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를 하고 공연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시인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봐왔던 그 한국에서의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삶 있잖아요. 전 정상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통 여겨지니까 말을 할게요. 그 정상적인 형태의 삶에서 벗어난 형태로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나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도 여력만 된다면 쓰리잡으로 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장 알바, 스시집 알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게 된 통역 알바 3개를 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보는 게 내 삶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너무 바빠져서 힘들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그만두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모르겠네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될지. 지금처럼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콘텐츠 만드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고 통역 일도 최대한 오랫동안 해보고 싶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서빙 알바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횡설수설 많이 하고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너무 엄마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악역이 맞기는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좋은 작용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게 만든 큰 요소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많이 소화를 한 상태고 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또 안 한 얘기가 있을지 지금 막 일기장을 뒤적거리고 있어요. 제가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나서 편집을 안 하고 올리기 때문에 녹음을 할 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기를 쓰는 게 참 좋구나. 일기를 쓰니까 일단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가 디테일하게 보였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쓸데없는 디테일도 재밌으면 써두니까 돌아보면 재밌고, 그리고 어쨌든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저를 보게 된다는 점이 또 좋았고요. 너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약간 제3자가 보듯이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어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안 써놨다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라는 거를 또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 원래 주제가 에디터 모드였잖아요. 에디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편집자니까, 예를 들어 책을 편집한 사람이라든지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에디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다른 분의 문장을 좀 빌려오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친구가 추천해줘서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에디팅은 결국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삶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문장들을 읽어드릴게요. 지난 20년간 에디터로 일하며 얻은 가장 소중한 삶의 자산을 딱 하나 꼽으라면 의미의 최종 편집권이 나에게 있다는 감각이다. 인간은 누구든 성공과 실패를 고루 겪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의 순간을 유독 예민하게 그려모아서 나는 의지박약이야 라는 자아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작은 성취의 순간을 유독 예민하게 그려모아서 나는 마음먹으면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그리기도 한다. 중요한 건 자기 서사고 의미 부여다. 테드 창이 숨에서 쓴 아래 문장처럼, 기억이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공평하게 축적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선별한 순간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서사이다. 설령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고 결국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는 내 몫이구나. 괜히 비참하게 편집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이거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나 스스로는 이거를 얼마든지 좋게 편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같은 사건이더라도 되게 나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고, 좋은 배경음악을 깔면 무서울 수 있는 상황도 되게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디터 모드로 평생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2주 실험해 보려고 시작한 건데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되네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난 1년을 편집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편집해 본다면 어떻게 편집하실 것 같나요? 어떤 걸 삭제하고 어떤 걸 살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제 삶을, 제 지난 1년을 압축해서 줄거리만, 그러니까 결과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이사이 있었던 사소한 재미난 디테일들을 스스로는 알아봐주고, 그리고 그 뒤에 재미있는 배경음악도 깔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웨스 앤더슨 영화처럼 기왕이면 색감도 예쁘게 기억하고 싶고, 아멜리에에 나오는 것처럼 좀 엉뚱한 장면도 많이 만들고, 큰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그 사소한 것들을 잘 살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인생을 가지고.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좀 대사가 살아있는, 말맛이 살아있는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 일기장에 잘 펼치면서 살다가 어느 날은 그 일기를 공개할 날도 오겠죠?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네요. 또 할 얘기 없나? 왜 이렇게 말하고 싶지? 또 없나? 네. 없네요. 앞으로도 저는 남은 이제 영국 비자가 1년 남았는데 그 1년 동안 지금처럼 스스로를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희화화하면서 한 발 떨어져서 좀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면서 살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쁜 순간은 또 더 솜사탕처럼 더 부풀려서 막 친구랑 주접 떨면서 더 만끽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카드도 써야겠네요. 1년 전에 나에게 쓰는 편지, 1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 그것도 조만간 꼭 써봐야겠어요. 그렇게는 안 쓰려고요. 너 1년 전에 나한테 막, 너 결국에는 1년 뒤에 이렇게 되니까 막 취직도 하게 되니까 걱정 말고 버텨. 이런 얘기는 안 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취직 안 한 상태로 그냥 일상만 유지하면서 살던 저 자신을 부정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가 뭘 하든 그것도 다 삶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미래의 1년 뒤에 나에게도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1년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다 최선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 자신에게. 사실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돌아갔다면 좋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영국에 오자마자 정말 성공적으로 완벽한 집을 찾아서 입주하고 공연장 알바도 예를 들면 제가 작년 6월에 거기에 처음 이력서를 냈는데 그땐 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5개월 지나고 11월에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기도 저희 공연장에 자리가 생겼는데 그때 주신 이력서를 봤다. 일하시겠냐 해서 면접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때 6월에 바로 붙었다면 더 좋았겠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이 통역 알바도 만약에 제가 작년 7월에 명함 주고 나서 바로 자리가 생겨서 일을 시작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실제로는 9개월이나 지나서 7, 8, 9, 10, 11, 12, 1, 2, 3월 다 지나고 나서 4월이 되어서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어떻게 풀릴 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로서 전 최선이었고 막 번지점프대에 선 사람한테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너 어차피 떨어져도 괜찮을 거니까 지금 떨어져 하면서 등을 떠밀면 그 사람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로서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최선의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고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일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했다면 어떻게 보면 멘탈이 지금보다 약해서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저를 믿고 제 인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는 거는 저 자신이니까 난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간다니까 나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이거를 새기면서 제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제 얘기들이 오늘 교훈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1년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2주 후에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향후 2주간도 또 쓰리잡을 뛰면서 밤늦게까지 공연장 알바를 하고 다음날 통역을 하면서 바쁘게 살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모드로 과연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2주 뒤에 또다시 재미난 저의 디테일들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또 만나요. 안녕.